스르프 타임즈 2022년 11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결정이 결정된다는 주제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이 우선순위다 하는 그런 또한 주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론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스킨 인 더 게임의 은유로서의 이태원 압사 사고라는 제목으로 일반론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실제 위험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해법을 추구한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해법은 점점 복잡해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참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단지 우리는 경찰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과연 책임지는 사람들이 꼭 행정부야만 되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속이려면 먼저 그들을 복잡한 구조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좌우 대립으로 이 사건도 몰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세월호하고 연계시키려는 그런 이 좌우 대립이 또한 발생했습니다. 학자나 관료들은 쉬운 해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복잡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스킨 인 더 게임의 저자는 이렇게 학자까지 넣습니다. 관료들도 넣고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들의 밥벌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들은 계속 복잡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이 바벨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상징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책임과 존엄성에 대한 문제로 와서 법을 행사하는 판관이 부패하거나 무능하면, 사법부가 부패하거나 무능하면 어떻게 할까? 꼭 그 판관만이 아니고 관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사실 스크린 더 게임의 핵심은 이것이다.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거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몽루 메이슨이라는 방송을 좀 봤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과 세월호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세월호 얘기는 그냥 구두로 짧게만 얘기했는데요. 그 이태원 사고에 대한 개요를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고 유형이 다중 밀집 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그렇게 했죠. 저는 압사 사고만에 대해서는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는데 압사 사고로만 치중 보도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고 나서 이 몽루 메이슨의 사고 방식은 음모론이 아닌 스캡티시즘의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저는 인정을 당연히 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또 스캡티시즘의 합리적 의구심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콩고에서도 그 압사 사고가 있었다 그러고요. 유명인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경찰 사실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경찰과 범죄 조직의 연계설에서 이제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표를 만들어서 표현한 거 보면은 여기가 그 해밀턴 그 호텔의 그 좁은 골목이고, 여기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로 저는 이쪽 중심에서 사망자만 발생한 거로 아는데, 이미 이 압사 사고 전에 여기에 사망자 시신 또는 다른 장소 실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여기에 이미 이 사망자 시신이 있었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사 사고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나왔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압사 사고 전 단계의 원인이 뭐겠냐 그러면은 마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목격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봤고요. 처음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다가 요즘에 마약이 많이 하니까 잘못 술을 먹어가지고 뭐 이런 그 목격자의 얘기도 있고, 술집 등 안에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증언들이 있다고 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술에 마약을 타서 먹이는 방법도 있다. 또 사탕 형식의 마약도 있다고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중 복부 팽창한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미 뉴스에 저도 일반 봤는데요. 현장 의사의 증언은 얼굴이 창백하고 복부 팽창됐다. 코피가 나고 입안에 피가 고여 있다. 뭐 이런 거는 압사사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여성이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다. 외부에 있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그런 가운데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다면 실내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들 대부분의 소지품이 없었다. 물론 여러 군데 뭐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하고는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저는 클럽 같은 데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소지품들을 클럽 사물함에 개인 이 소지품들을 놓고서 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병맥현상 이전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다 여기 있는 그 얘기들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마르라고 이집트인의 그 증언인데,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은 사람이 무료로 캔디를 나누어 줬다. 그게 그냥 순수한 캔디냐? 이런 게 이제 의심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넘어지기 시작한 위치로 볼 때는 마약이 연루된 것 같다. 이런 이집트 출신의 목격자 얘기도 입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사 사고 전에 이미 심폐소생술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밀자 부르면서 물타기식으로 한꺼번에 밀면서 앞으로 행진했던 것 같아요. 목격자의 또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어떤 한 가지 병맥 현상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흐름 통제만이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순차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또 소개한 게 자주15라는 게 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행정참사의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좌파 언론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온 표현을 보면은 내 나라 젊은 군인들에게 우길기에 격려를 하게 만드는 이태원 참사의 어떤 보도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반일이 왜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정된 경찰력으로 동원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수 발생됐기에 분산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날 좌우 이 단체들이 또 시위를 했었죠. 집회들. 그런데도 좀 몰렸고,
댓글 키워드는 그 모두 윤석열 퇴진이 주류다. 그리고 좌파 친북단체 댓글 부대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과하라. 사과 뭐 한 6일인가 5일인가 지나서 그 조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식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같은 패턴으로 바로 공격한 세력들이 있는데 조사 중 진상규명이 우선인데 바로 사과하라고. 기자명은 뭐 고승우, 민원열 고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다수 총성이 들렸다 했는데 그때 뭐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좀 뭐 이게 뭐가 좀 어떻게 이 연관이 뭐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관 총성이라는 게 뭐 있는데 뭐 아무 일 아니다라고 이제 그 발표가 됐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말 곳곳에 그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란이 그 5명의 이란 저기 국민이 했는데 한국 정부 현장 관리 부실해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미국에서도 자기네들은 그 집회 안전하다 그러는데 미국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이 사람들은 아무 언급이 없죠. 미국의 그 현실적인 큰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 친절한 금자 씨의 얘기죠.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에 묻혀졌지만은 인도 다리 붕괴 사고로 그 141명 사망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태원 사고 때문에 그게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나라 상품 사고, 상품 백화점 무너진 거나 또 성수대교 무너진 거나 뭐 이런 다리 무너진 거에 의한 사망 같은 경우는 공사부실과 행정의 완전 부실, 부정부패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수리남 걸 가져왔는데 이게 이 주범이죠. 이 목사 행세를 하는. 근데 요즘 목사들도 천주교 쪽 흉내를 내서 그런지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여기 목에 대는 거를. 왜 개신교 목사가 왜 이런 카톨릭식으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건 상징적으로 좀 했습니다. 파티에서 마약 유통 여부가 중요한 이유 이런 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논리가 이제 좀 이렇게 막 비약되기 시작하는데 이재명 측은 이화영 구속, 북한 핵개발 자금원이 암호화폐가 있고 무기매매, 장기매매, 마약 매매가 있는데 이 마약 매매를 좀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클럽서 따라 놓은 술 마셨다가 마약늪에 빠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쭉 연속해서 논리를 비약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제가 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기승전 글로벌 금융 세력으로 이 뒤에 가서 금융 세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제가 좀 뭐 제 나이대나 이런 거 볼 때는 너무 논리가 비약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는 논리를 얘기할 때 이런 거를 갖다가 긴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화살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논리가 생략된 것들도 있고 많은 거를 얘기하면서 이 논리 비약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스캡티시즘, 합리적 의구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를 그냥 가짜 뉴스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대사가 이재명 씨를 만났다는데 전술핵 재배치 주장, 이재명 씨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미국 대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로 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국제 금융 세력, 글로벌 저는 금융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에서의 극단적인 좌우 대립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좋아한다 또는 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합리적인 추론을 넘어서 또그 추리 소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약간의 약간이 아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이태원 참사 29번 뒤 형사인력 투입, 마약 당송은 영권이라고 오늘 뉴스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세계일보가 나왔는데 마약이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10개 팀 52명 이태원 배치, 마약 단속 대기하다 현장 출동했다. 그래서 뭐 쭉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마약 단속도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단속은 주로 그 경찰보다도 이제 형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은 헬로원을 앞두고 클럽 주변과 화장실, 계단 등 마약류를 투약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하고 경찰은 순찰하고 형사 그 마약팀 형사들은 클럽 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방조 혐의, 그러니까 투약사범을 검거하면 공급자와 클럽 등 관계자의 방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내용의 마약 단속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세계일보의 뉴스는 기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언론 매체들은 말하자면 이 보도한 기자 이름들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 요게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기자 이름이 왜 없는지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또 이태원 사고 관할 경찰서장은 당일 걸으면 10분을 차로 1시간 걸어서 현장에 39분의 거짓말도 그래서 요시자키 에이치노라는 그 한일 관계 그 기사를 쓰는 그런 말하자면 기고자인 것 같은데요. 요게 연합뉴스 TV의 거를 인용하면서 그 용산 그 경찰서장이 뒷짐지고서 이게 용산 서장이죠. 그 서장 뒷짐지고서 천천히 가는 그런 거를 이 CCTV 찍힌 내용이 말하자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은 보통 달려서라도 가야겠지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갖게 된 것 검찰이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거론되고 있더라고. 댓글까지도 이 요시자키 에이지노 씨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조선의 그 법사위 키맨 조정훈 씨라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파생된 무슨 이 당인 모양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퇴출당했지만 이제 국회에 나가서 따로 당을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조정훈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인 거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세월호 시즌2로 모는 건 선동이다라고 이 조정훈 씨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간조선 조윤정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게 국가냐 지금 이게 국가냐라는 게 트위터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댓글 부대의 새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좌파 쪽에 이런 식으로 이 트위터가 막 무작위로 날라오는 동의도 안 했는데 친구 맺기도 안 했는데 팔로우도 안 했는데 무작위로 넘어오는 그런 트위터를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맞다나 이태원 사람 몰리듯이 푸시하듯이 이렇게 트위터를 날리는 놈 새끼들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도 기간 중이고 발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청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완전 공격으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고, 112 신고를 무시했다거나 미리 대비를 미흡하게 했던 것 등 사람의 실패 부분은 분명 문책하는 게 맞다. 그런데 애도 기간에 세월호 슬로건을 들고 나와서 현안 질의를 꼭 해야 법사위를 열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장동과 김건희 특별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김건희 특검법은 답이 없다. 왜냐? 만약에 영부인이 학위 위조 이런 걸 다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부인하고 이혼하는 게 답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김건희 특별법 이런 걸 만들면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몇 개의 특검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가 하고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대장동 특검은 경우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고, 즉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기록 환수, 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핵심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야 정치인 새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당이익이라는 게 언론, 변호사, 회계사, 대법관과 정치인 아들까지 연루된 기득권 카르텔이다. 여든 야든 끝까지 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은 명백하게 해서 뇌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득을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들은 환수 조치하고 그에 해당한 타당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딸들이라는 게 거의 이재명 말하자면 충성파들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무슨 빠, 문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맹목적인 지지층이 있으면은 해당하는 사람은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의 얘기의 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다음 장에도 했는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네. 그래서 참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만은 좀 나름대로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B1B 전략폭격기 한미훈련 토요일 연합, 이렇게 해서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이걸 국문으로 변형하면 경계폭풍 작전이라고 훈련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본은 2030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검토 늦게기에서 했죠. 남북한 상태에서 일본까지 북한이 저렇게 나가면은 이제 일본은 분명히 이제 보통 국가화 된다고 보는 거고, 서구에서도 일본이 보통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태평양 전쟁의 해당 당사자인 미국도 일본이 보통 국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B1B 폭격기죠. 어마무시하게 큰 비행인데, 이런 폭격기가 한 대 뜨면은 주위에 이 전투기들이 호위하는 전투기들이 한 7, 8대 호위하면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2대가 날아가는데 이제 전투기가 좌우에서 호위하는 그런 또 사진이 되겠죠.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감사 종료. 보통 뉴스에는 이런 게 사람들은 그냥 스킵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그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인 거죠. 그런데 대단한 힘이라기보다도 이게 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인데 미국 그 증권 시장에 그 상장된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법에 의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계감시위원회라는가 PCA OB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7주간이면은 상당히 긴 기간을 그 조사 및 감사를 했다. 그리고 이 익명으로 거부를 했다. 이 감사 결과를. 근데 그게 왜 감사를 하게 됐냐 그러면은 그 미국 거래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위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후 홍콩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죠.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어요. 커피 그 회사 그 상장해가지고 매출을 분식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나름대로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뭐 상장된 외국계 기업들 모두 그 금감원에 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감사를 꼭 하게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거꾸로 좀 너무 허술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그 외국 자본의 그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 회계법인의 그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회계법인들도 그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 그 유명한 외국계 그 회계법인들과 합작을 통해 가지고 요즘은 뭐 3일 회계법인이다 무슨 뭐 삼정 회계법인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다 그 제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은 이 영문으로 된 말하자면은 그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등 이런 것을 또 그 영어로도 맞으면 그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 보고서는 물론 그 영어가 아닌 한글로 다 또 감사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지금 체제는 요쪽 면은 조금 그래도 좀 잡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의 권위주의 체제 수용은 경제 재앙의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독일 총리가 중국 시진핑 그 산 연임 후에 바로 찾아간 서구의 그 대표가 되는데 텔레그라피 벤 라이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자관 첫 번째 G7 정상이 처음 찾아갔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의 대중국 정책은 무역을 통한 변화로 묘사되었는데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악화되었고 무역은 가까운 미래에도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씨와 회담한 슐츠 독일 총리 해가지고 니폰 방송의 그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찾아가서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11월 5일자도 얘기했지만은 요거는 방문한 그 내용이고요. 우리 독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양동 작전으로 온 건지, 독일 대통령 평택 삼성전자 방문 반도체 협력 논의, 미국 대통령이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만나고 뭐 해서 또 독일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가서 웨이퍼에 서명하는 그런 거를 뉴스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독일 대통령 부부가 있고 우리나라 직원들이 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네요.
이 독일 대통령 두 사람만 이렇게 달랑 오는 게 아니고 올 때 보면은 벌써 그 경제사절 60여 명, 경제문학의 인사, 연방하원의원, 그러니까 대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대거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독일의 그 행보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시추만 30년 육군 시추 대대 봉화 광산사고 구조 도왔다.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의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육군의 그 시추 대대는 유명하죠. 북한의 땅굴을 그 발견해낸 그런 그 장본인들이죠. 그때 그 땅굴 발견한 그 책임 이 장교가 전두환 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그때 이후로 급속히 이 출세를 했죠.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이.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비군 중대장이 또 그렇게 또 소개를 했고 땅굴까지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땅굴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안반층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 북한이 그 땅굴을 판 거를 우리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공적을 전두환 대통령이 군 사령관 시절 때 했던 거죠. 요 색깔로 봐서도 이 군부대 트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테랑 원사니까 이분들은 뭐 장교는 아니더라도 원사면은 뭐 평생 그 직업으로서 4명을 포함해서 해당 분야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요원으로 구성됐다. 이 시추 대대는 그게 그 육군 직속 부대로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한 사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도심 대규모 집회 희생자 추모 책임자 처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좌파 쪽에서는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참 이런 촛불 승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의민주주의라 그러나요? 본인들이 직접 그 민주주의란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런 건데 촛불이라는 것은 직접 정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자꾸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인쇄업체만 아주 돈 벌 일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런 돈들 난 인쇄비가 가까워서라도 참 이거 그냥 본인들이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 보면 인쇄물이 아니고 그 개인들이 그 피켓을 갖다가 유인물을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건 아주 그 계획적이고 그 조직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인쇄물까지 하는 그 시스템이 대단한 이 조직력이고 그 집행력이다.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랬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들고서 누군가는 논아주겠죠. 이걸 다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해놓게. 그러니까 이게 돈치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그 동아면세점에서 했는데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이겠다고 연기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또 추모 기간의 마지막 날인가요? 그게 또 한 거죠. 윤석열 퇴진 외친 촛불 행동에 국민의힘 추모 가장한 정치 선동. 권혁준 기자 뉴데일리 뉴스 합니다. 진보 성향 촛불 행동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을 얘기했고 외쳤고 장동혁 씨라는 분은 촛불의 욕심이 담겨 자기 몸만 태울 뿐이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씨라는 분은 정치선동 재물 삼아 추모가 아니라 추태다.
권성동 인간의 도덕적 공감을 당파적으로 악용해. 그래서 뭐 이런 좌우 대립이 자꾸 그쪽으로 뭐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데, 언론들이 뭔가 언론도 나눠져 있는 거라서 그런 건지 이 좌우 대립을 계속 일부러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좀 낮에 찍은 것 같은데, 윤석열 퇴진하라. 여기에 시간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그 철학이 있고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있고 그러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참 하실 일들 되게 없네요. 일본 정부 미국의 IRA 전기차 혜택 완화 요청 의견서 제출. 요거 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 전에 먼저 했어요. 앞서 한국 정부도 전날 미국 정부의 통상 규범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의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서 MBC 뉴스에 했는데, 일본도 완화 요청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 얘기네요. 4월 모터쇼에 도요타 전기차가 미국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일본 드디어 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의 자리를 대만에 넘겨주었다. 이 노구치 유키오라는 히토스바 시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히토스 바시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요거 대학교 명예교수라는 얘기겠죠. 한 명당 1인당 GDP에서 대만이 일본을 제쳤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는 것도 시간 문제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제칠 거로 생각했는데 대만이 먼저 제쳤다. 일본 기업이 약세에 안주하면서 기술 개발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만회할 수 있을까? 뭐 장문의 어떤 그거에 중간 제목을 가져오면은, 일본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은 세계 13위에서 27위로 전락했다. 일본의 퇴화는 고령화 때문이냐, 앵화 약세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한다면 시가총액에서 TSMC, 대만이죠, 삼성을 제치고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과연 일본이 지금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성장을 제어하고 있는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기득권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본의 전망은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보면은 일본 영화도 퇴진하고 일본의 어떤 이 먹이 구슬 구조가 너무 체인이 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 예산이 있으면은 실제 말하자면 영화 만드는 그런데 내려오는 돈은 중간에 빼먹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오래된 나라에서 이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업체를 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나이가 먹어서 이 새로운 젊은이들은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조직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는데 고령화는 됐지.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또 세금은 또 내야 되겠지. 그 사람들도 연금을 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도 줘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의료보험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나이 먹어서 조직을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같은 거를 창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창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일본은 집단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나가서 뭔가 이권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 공급사슬에 자기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비스업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면은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것도 하부 구조로 또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광고 시장 같은 거 비유를 들면은 그럴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포스코의 그 운송 단가가 싸가지고 그 저기 파업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1년에 그 포스코의 그 운반비 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됩니다. 그런 금액인데 어떤 그 기업들도 그 운반비가 상당한 이 비용을 차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스코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차 한 대 없이 그냥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 거예요. 화물차 중개사 사무실을. 그러면 포스코가 말하자면 그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줍니다. 톤당 얼마. 그럼 지들도 얼마 띄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먹이사슬 공급사슬의 그 먹이 그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고 서로 비밀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톤단 단가에서 지가 먹는 마진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우리는 사회생활 해본 입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의 전형적인 먹이 사슬 구조이고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이라는 게 일본판으로 흉내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은 한국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를 극복해서 조금 더 투명한 기업, 그 다음에 공급사슬을 좀 짧게 하고 그런 거로 계속 개선을 해 왔다고 본다면은 일본은 그것을 못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기득권이라고, 공급사슬 기득권이라고 하는. 근데 이 그 노구치 6개월 하는 사람도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기 반성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먹이사슬을 이 긴 먹이사슬을 단축시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일을 뺏기는 사람들은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죽어야 놈은 죽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말이 조금 험악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 먹이사슬 구조가 단축시켜야 될 거라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마찬가지로 공급사슬에서 그 협력업체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협력업체고 그래서 협력업체 만약 이걸 예를 들어서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실체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사무실만 가져가는 거냐 뭐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해라. 이런 쪽으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천궁 패트리엇 잇따라 발사 실패, 항옥형 삼축체제 허점 우려. MBN 전민석 기자의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그 훈련하면서 미사일 쏜 게 발사 실패한 게 나왔다. 이게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레이더와 유도탄 간 신호 불량으로 해서 그 자폭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를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현대전은 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통신교란, 위성통신까지 우리나라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한미 간에도 뭔가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체제 이 성능 중에서도 전자 부분이 해당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우리가 독립해서 이거는 그 천공이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했다는 건데 뭔가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좀 해 봅니다. 이게 그 전문적인 분야가 돼가지고 이 무기라는 게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떤 느낌이 오는 거는 여기 봐서 레이더와 유도탄 간 신호 불량이라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이 전기전자 쪽의 어떤 기술 그런 이 통신 향은 위성통신까지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뭔가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지 뭐 자주포처럼 그냥 이 전차에서 쏘는 거 뭐 이런 거는 폴란드에 팔아먹었더라도 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우리나라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런 뉴스인 것 같네요. 좀 길었습니다만은 11월 6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